예, 다시 볼게요. 네, 드시면서 천천히 보셔도 돼요. 내용 부담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네, 이번에는 평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제 평형은 뭐 물리 같은 데서도 워낙에 많이 사용하던 표현이라 가지고 너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균형을 이루어 변화가 없는 상태를 이루고 있을 때, 이때 그냥 뭐 평형이라 그러죠. 뭐 물리 같은 데에서는 뭐 힘의 평형, 이제 화학 같은 데에서 화학적 평형, 아니면 이제 아까 소금 물에 녹는 거 얘기했던 뭐 용의 평형,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다 평형이라 하는데, 이것도 그냥 사실상 용어 정리하기 위한 거고요. 평형이 이제 두 가지 분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정적 평형이고요. 예, 두 번째는 동적인 평형입니다. 먼저 정적 평형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는 여러분이 다 물리하셨던 분들이니까 아시고 있어요. 힘의 평형 같은 게 정적 평형입니다. 힘의 평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서로 상반되는 두 개념이 완전히 변화를 없앤 경우, 네, 이런 경우 정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자적 수준이든 뭐가 됐든 어떤 수준이 됐건 그냥 진짜 아예 변화가 없는 경우는 정적 평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화학에서는 동적 평형 개념이 사용이 되거든요. 동적 평형은 방금 전에 우리 가역 반응 배우면서 정반응이라고 하는 반응, 그리고 역반응이라고 하는 반응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이것들은 화학적으로 평형을 이룬 상태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 돼. 그 속도가 동일하여 평균적으로 변화가 없는 경우입니다. 여기 이제 평균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죠. 그게 사실은 계속 바뀌고 있다는 얘기야. 아까 테세우스가 얘기했었죠. 입자 수준에서 계속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입자 수준까지 관찰을 하게 되어 평균적인 전체 형상을 보게 돼요. 그랬을 때 평균적으로 전체 형태나 전체 질량의 변화가 없잖아.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건 평형이라고 취급을 하겠다 이거야. 대신 진정한 변화가 없는 것은 정적인 평형이다 라고 하고, 사실은 꾸준한 변화가 있는 건데 두 가지 변화가 서로를 계속 상쇄시키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때는 그 중에서 동적 평형이라 부르겠다라는 것이고, 화학은 이 동적 평형 위주로 내용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동적 평형 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나왔던 용의 평형. 녹아있는 소금들이 일부는 석출이 되고 다시 녹고,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전체적인 형태 변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상평형. 뭐 물 기준으로 말하자면 0도 아래에서는 고체가 되는 게 맞죠. 근데 0도 이상에서는 액체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0도를 유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일부가 얼었다 녹았다를 계속 반복하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상태를 평형하고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데,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상평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이 단원의 주제인 무슨적 평형, 화학적인 평형이 있는데, 정반응, 역반응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냥 변화가 더 이상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그런 순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학적 평형은 이 이후 우리가 원래 이제 주제로 삼으려고 했던 산염기에 일단 적용이 될 건데요.
산염기 적용되기에 앞서서 이 파트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예시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하나만 여기서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구냐면 이겁니다. NO2와 N2O4입니다. 이거 나중에 시험에 반드시 날 겁니다. 요것은 이산화질소라고 읽고요. 얘는 사산화이질소라고 읽는데 색깔을 보자면 얘는 갈색입니다. 색깔만 보자라고 하면 얘는 투명합니다.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변화되는 반응이 전반응으로 진행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이게 돌아오는 반응이 역반응으로 진행되고 있어. 요걸 정이라고 치고 요걸 역이라고 칩시다. 물론 주변 조건에 따라서 정력이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력이 반대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투명이 되는 게 정이라 치고 되돌아가는 게 역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는 아까도 여기서 잠깐 썼었는데 지금은 지워졌죠. 뭐냐면 주변 환경 조건에 따라 가지고 정이 빨라질 수도 있고 역이 빨라질 수도 있고 둘의 속도 같아질 수 있고 막 그렇다라고 했었죠. 맞죠? 이때 이 두 정반응 역반응의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각각의 농도거든요. 단 온도가 일정할 때입니다. 원래는 온도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온도는 빼고 얘기를 해보자면 각각의 농도입니다. 농도가 많은 애가 반대 걸로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0% NO2만 넣어두게 되면 서서히 뭐로 바뀐다? 사산화이질소로 바뀌는 거고 100% 사산화이질소를 모아두게 되면 서서히 뭐로 바뀐다? 이산화질소로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에는 100% NO2가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를 따져본다면 일단 NO2에서 N2O4로 바뀌는 정반응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 현재 농도상으로는 얘가 제일 많으니까요.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NO2에서 N2O4로 바뀌어 나가는 반응이 진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반응이 진행될수록 이 비율이 바뀌겠죠. 요거 80%에 N2O4 20% 막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고 그 말은 이놈의 농도가 아까보다 많아졌어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죠. 그리고 우리는 농도에 의해서 이 속도가 결정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히려 그 와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에논이 다시 NO2로 돌아가려는 역반응이 진행되기 시작하겠죠. 역반응은 처음에는 제로였을 거예요. 왜? 0%였었으니까. 근데 지금 N2O4 20%로 늘어났죠. 그럼 서서히 반응 속도가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서히 반응 속도 빨라지고요. 서서히 반응 속도 느려지다 보면 정반응과 역반응이 완벽하게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한번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바로 뭐다? 화학 평형이 도달하였다 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둘의 반응 속도가 서로 같은 값을 유지하기 때문에 특정 농도에서 더 이상 변화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속도 기준으로 보자면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 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얘네들을 한 통에 넣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옅은 갈색, 그러니까 얘 반 정도의 느낌으로 옅은 갈색 정도의 색깔을 꾸준히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상태가 바로 뭐냐? 화학적으로 동적 평형을 진행하는 모습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확인되시겠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용어들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어디 봅시다. 그 38에서 141까지에 있는 기본 문제들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쉽게 다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거를 풀어보시도록 하고 142쪽에 20강 산염기 정의 들어가서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산염기랑 관련되는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그리고 염기의 정의인데
요게 지금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의 순서를 살짝 바꿀 거거든요. 20강이 아니라 원래 21강에 나오는 내용을 먼저 좀 진행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할 건데, 그렇다면 21강 지금 보지 마시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한번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이 자꾸 뭐가 걸리지? 그 여러분 1학년 때도 배우셨고 예전 때도 한번 배우셨었는데, 산, 염기, 그리고 산성, 그리고 염기성 이라는 단어를 혼동하지 않게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랬었냐면 산과 염기라는 단어는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은 산이라고 구분이 될 것이고 어떤 물건은 염기라고 구분이 될 것이라는 등, 물건마다 아 얘는 산이야, 아 얘는 염기야, 혹은 아 어떤 애는 산, 염기 둘 다 해당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물건들을 구분할 때 쓰는 키워드예요. 물질의 구분입니다. 물질의 구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산성, 염기성은 성자가 들어갔으니까 성질이죠. 근데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게 뭐였어요? 아, 산성, 산의 성질이 산성이구나. 염기의 성질이 염기성이구나. 이렇게 오해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했었어요. 이게 아닙니다. 이 산성과 염기성은 여러 가지 물질이 아니라 전부 물, 워터 있죠? 의 성질 종류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애는 성질이 세 가지가 나타낼 수가 있는데, 산성과 중성과 염기성이라는 세 가지 성격을 보일 수가 있는 건데, 아니 그러면 산과 산성 왜 이름을 이렇게 비슷하게 지어놨느냐, 염기와 염기성 이름을 왜 이렇게 비슷하게 지어놨느냐, 어차피 이거 다 물의 성격이면 물 고유의 뭔가 이름을 써주지 차라리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해놨냐라고 한다면 이유가 이거였었습니다. 산이라는 애는 물의 산성을 이끌어내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산성 자체는 산의 성질이 아니야. 물의 성질이야. 근데 그 물이 산성이라는 성격을 평소에 이렇게 숨겨두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가 산성이라는 성격을 끄집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염기와 염기성도 마찬가지예요. 염기 자체가 염기성을 띠는 게 아니라 염기라는 물건이 물이 가지고 있는 숨겨왔던 성격, 염기성을 역시 이끌어오는 거거든요. 아, 그럼 중성은 뭐냐? 성격을 숨기고 있는 기본 상태의 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기본 상태의 물이 가진 성격입니다. 그래서 물은 평소에는 중성이라는 성격을 품고 있다가 산이라는 물건의 영향을 받으면 물의 성격이 산성으로 바뀐다. 염기라는 물건의 영향을 받으면 염기성으로 바뀐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구분하는 이름과 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이름을 서로 섞어버리거나 혼동하시면 절대 안 되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물의 성격이 어떻게 세 가지가 나오는지부터 아셔야 된다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의 성격이 세 가지가 왜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됐었는데, 그 이유가 우리 교재 기준 순서로 보자면 21강에 나오는 물의 자동 이온화이며, 일단 지금 원년은 학교에서도 자동 이온화 한번 다 배우셨다 그러셨죠? 너네 자동 이온화 배웠니 안 배웠니? 저희 수업 하나도 안 했어요. 여태까지? 알겠습니다. 좋아요. 자동 이온화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자동 이온화는 물 분자가 스스로 자동이죠. 그냥 스스로 이온 상태로 분리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거 그냥 자동 이온화라 그럽니다. 그 이온으로 분리되는 반응식은요, 두 개의 물 분자가 함께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림식으로 그려볼게요. 물 분자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물 분자한테는 알다시피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달려 있을 거고요. 옆에 또 다른 물 분자가 하나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있죠? 비공유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마이너스를 띠고 있거든요. 우리가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할 때 배우셨는데 극성 분자에 해당이 되면서도 그 극성이 굉장히 강력한 축에 속해요. 그리고 요 수소 부분을 강력한 플러스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뭔 일이 벌어지냐? 이 둘이 서로를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요걸 뚝 띄어요. 그래서 데려가요. 여기에다가 말이죠. 그러면 수소 몇 개가 붙은 모습이 됐어요? 총 3개가 붙은 모습이 됐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수소를 어떻게 데려오냐는 겁니다. 원래 이 수소는 여기에 붙어 있었을 때 자기가 가진 전자 하나, 그리고 원래는 산소에 해당되는 전자 하나를 가지고서 이렇게 단일 결합을 하고 있었을 건데요. 여기서 수소를 데려올 때 플러스라서 데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핵을 데려온다는 얘기야. 핵과 전자 다 데려오겠다는 얘기야. 핵만 데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소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전자가 그대로 남아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비공유 형태로 전자 2개가 뽁 하고 남아버리게 되고, 여기에는 오로지 핵만 데리고 온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모습은요, H3O에 핵을 데려온 거니까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왔게 되겠죠. 그래서 H3O 플러스, 그리고 이걸 빼앗긴 애는 OH인데 여기 수소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전자 하나가 그냥 남아버렸죠. 그래서 OH의 음전하 마이너스. 이렇게 2개 이온으로 쪼개지는 모습이 나타나며, 각 이온의 이름은 첫째 하이드로듐 이온이고요. OH는 이건 뭐 아시죠? 수산화 이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로 갈라지게 되는 자동 이온화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게 가역 반응이라는 겁니다. 얘가 가역 반응이며, 가역 반응이라는 얘기는 역시 주변 상황에 따라서 정반응이 빨라질 수도 있고 역반응이 빨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얘는 가역 반응이며 뭐에 의해 그 속도가 결정되냐? 온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온도가 반응 속도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온도가 높아지면 정반응이 우세해지고요. 온도가 낮아질수록 역반응이 우세해지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 온도를 내가 유지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반응과 역반응이 평형을 이루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if 25도씨 기준으로 보자면 하이드로늄 그리고 OH- 수산화 이온은 정몇 반응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일정량을 꾸준히 유지하는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데, 그 꾸준히 유지하는 상태가 되면 10의 -7제곱 몰농도. 근데 얘랑 얘는 1대1 비율이죠. 그러니까 OH-도 10의 -7제곱 몰농도 상태를 25도씨라면 유지하게 됩니다. 25도씨 기준으로 그래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유지하고 있으면, 자, 2개의 이온 누가 더 많아요? 양쪽이 같은 조건이 되어버렸죠. 그쵸? 이 상태를 우리는 물의 평소의 성격인 중성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대충 산성과 염기성이 뭔지가 뻔히 나옵니다. 산성은 둘 중 누군가가 많아진 거, 염기성은 그 반대의 경우가 많아진 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산성은 이 중에 H3O+, 이게 더 많아진 그런 상태가 되면 성격이 바뀌게 되고 그걸 산성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염기성은 OH-가 많아진 상태, 그 상태에서 나타내는 성격,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으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물의 성격하고 조금 달라지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맛이죠. 얘네들이 1대1 균형을 이루고 있는 조건이었을 때 물의 맛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그 물맛입니다. 특별히 아무 맛도 안 나지만 그 물 특유의 그 맛 있죠. 비릿한 약, 살짝 비릿한 그 맛인 거고, 만약 하이드로늄이 더 많아진 비율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약간 신맛이 나죠. 그리고 OH- 수산화가 더 많아지게 되면 약간 쓴맛이 나는, 쌉쌀한 맛이 나는 그런 상태로 바뀌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결국 이게 물이 원래 3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비율에 따라서 이 성격을 드러내는가, 비율에 따라서 저 성격을 드러내는가, 뭐 비율에 따라서 이쪽 성격을 드러내는가, 이 성격 차이가 생겨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은 산성을 어떻게 이끌어내냐라면
이 비율을 끌어올리는 건데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염기도 이 OH- 비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물건인 건데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우리 이제 이 고민만 하면 되겠다 이것입니다. 상황 괜찮습니까? 결국 비율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 산이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H3O 플러스의 비율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반대로 OH-의 비율을 감소시켜버리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얘를 늘려도 되는 거고 쟤를 줄여도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비율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염기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OH-를 늘리시던지 아니면 H3O를 줄이시던지 이 그런 애들을 우린 염기라고 부르면 되는 식이겠죠. 그래서 산과 염기를 정의 내리는 방법은 적어도 몇 가지는 존재할 것이다. 적어도 두 가지는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산염기의 가장 기본 정의는요. 이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정의 방식입니다. 자, 아레니우스는 가만히 살펴보니까 결국 얘를 늘리면 산 아니야? 그죠? 얘를 늘리면 염기 아니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산은 뭐라고 정의할까 해서 봤더니 H3O를 늘리는 거야. 어떻게든 간에. 근데 H3O라는 게 애초에 물한테 H 플러스가 붙는 거잖아. 맞죠? 아, 그러면 나 H 플러스만 더 넣어주면 되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산을 아레니우스는 어떻게 정의했느냐? H 플러스를 공급시키는. 이는 결국 뭐랑 같은 말이야? H3O 플러스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그런 물건들을 우리 그냥 다 산이라 부르기로 한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 1학년 통합과학 때에서 배우셨던 산의 기본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들의 특징은 HCl, HNO3, H2SO4 등등등 공통점이 눈에 확 띄죠. 뭐를 다 달고 있어요? H를 달고 있죠. 얘가 물에 녹아 들어가면서 H를 파파파파파 내가 가져왔어. 공급을 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이 공급만 해주면 자동으로 H3O 플러스가 늘어나겠네.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누구한테 이걸 공급해주면 되겠어요? 이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to 물에게. 예, 물에게 이걸 주는 거예요. 물에게 이걸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기는요? 마찬가지로 물에게 공급할 건데 무엇을 공급할 거야? OH-를 공급시키는 거죠. 자, 그럼 OH-를 공급시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염기들은 NaOH라든지 KOH라든지 CA 괄호 열고 OH 괄호 닫고 2라든지 공통적으로 다 뭐 달고 앉아있다? OH 적어도 하나씩은 다 달고 앉아있는 거야. 이게 물에 녹아가면서 띄어서 물한테 이거 줄게 이 상태를 일으킨다 이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아레니우스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거랑 사실 별거 없죠. 대신 아레니우스 정의에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거.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서술형으로 이거 잘하거든. 아레니우스 정의가 가지는 한계점. 말 그대로 여러분 이미 브랜스테드 로리도 한번 배운 적이 있었으니까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 방식이 가지는 잠깐만. 이렇게 자꾸 기침이 나지? 한계점. 이 한계점 위주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한계점입니다. 첫째, 지금까지 내용을 보니까 다 누구한테 이걸 공급해준다 했죠? 물과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다 모든 게 물과의 반응이에요. 즉, 물이 없는 조건에서는 정의를 내릴 수가 없죠. 이건 산이야, 이건 염기야 라는 구별 정의를 내리실 수가 없다는 얘기 있어요. 여기서 물이 없는 조건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물이 있다 하더라도 물에 안 녹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애들은 산염기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일단 물에 녹아서 누구 공급하냐 이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물에 애초에 안 녹는 산염기도 있거든요 세상에. 그런 애들은 이걸로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 애들은 이런 걸 정의 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걸리시는 거 아니에요? 응? 코로나 걸리는 거 그 목이 아니야. 까비. 성대결절 목이야. 어쩔 수 없이 이거 수업을 못 하겠는데요. 쌤. 뭐 아프셔서. 다음 두 번째.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산이나 염기에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NH3 아시죠? 뭐예요? 아모니아고요. 이거 대표적인 무슨 물질이에요? 산염기 중에 염기 물질이죠. 그런데 염기 물질이라면 OH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애초에 OH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얘 애초에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염기냐라고 하면 얘 물하고 반응을 하는데 얘는 물한테 OH를 주는 게 아니라 물에 있는 H를 뺏어가요. 그래서 자기는 뭐가 되냐? NH4 플러스가 되고요. 마치 하이드로늄 H3O 플러스 만들어지듯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물을 OH 마이너스로 바꾸는 거예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OH를 늘리긴 했는데 얘가 주는 방식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물한테 있는 수소를 뜯어서 물이 수산화로 바뀌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한계점이 뭐냐? 사실 제가 여기다 이미 써버리긴 했는데 아레니우스는 실제로는 이 얘기는 안 했거든. 이 얘기만 했거든요. H 플러스 공급 얘기만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미 우리는 배워서 알죠. 그러니까 산성은 실제로는 H 플러스가 아니고요. H3O 플러스 형태라는 점입니다. 근데 아레니우스가 얘기할 방식 기준으로 이 얘기가 없었거든요. H 플러스만 나왔지 H3O 플러스 얘기가 하이드로늄 얘기가 없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계점입니다. 다만 현대의 입장에서는 아레니우스의 H3O 플러스까지를 포함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 세 번째는 학교에서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세 번째는 학교에서 안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조건 합니다. 물이 없는 조건, 즉 물에 녹지 않는 조건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직접적으로 H 플러스를 내놓거나 OH 내놓는 방식이 아니라 반대로 H를 뺏어가거나 OH를 뺏어가는 형태로 되는 산염기, 아까 봤던 암모니아 같은 형태, 이런 형태는 아레니우스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안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지만 어쨌든 사실은 산성이라는 건 H 플러스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이드로늄 H3O 플러스가 일으킨다라는 거. 이 세 가지는 원래 아레니우스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요소였던 겁니다. 한번 이거 확인해 볼까요? 원료 세 가지 다 하셨나요? 두 가지만 하셨나요? 안 하셨다고요? 진짜?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안 했다고 하니까 안 했겠지. 나중에 프린트는 주셨나 혹시 여기 파트? 아직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너네만은 줬어요? 프린트 한번 검토를 해보시겠어요? 아마 프린트 구석 같은데 아마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수업 중에 얘기는 안 하셨어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다음번에 좀 알려주세요. 좋아요. 그래서 아레니우스 방식은 참 좋은 방식이기는 한데 한계점이 명확한 방식이라 가지고 그 이후에 산염기에 대한 새로운 정의들이 나타나게 돼요. 일단 결과적으로 보자면 두 가지가 추가가 되는데 하나는 브랜스테드 로울이라는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루이스.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루이스 전자점식의 그 아저씨입니다. 방식인데 다행스럽게도 화원에서 루이스 방식이 빠졌습니다. 화투로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만 배우면 됩니다. 혹시 원역을 루이스 배웠니? 루이스는 안 배웠죠? 알겠습니다. 새로운 정의는 브랜스테드 그리고 로우리
방식이며, 로우리 방식이며, 완전히 새로운 방식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완전히 새로우냐면 기존의 아레니우스 방식은 좀 절대적인 방식이었어요. 너는 산, 너는 연기 이런 식으로 산과 연기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방식이었거든요. 산인 애는 그냥 산이죠. 연기인 애는 그냥 연기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방식은 반응의 상대성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상대적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F킬러가 있어요. 얘는 산일까요? 연기일까요? 라고 했는데 대답 못한다 이겁니다. 얘는 얘 스스로가 산이다 연기다라고 하는 방식, 이야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F킬러와 다른 물질을 반응시켜 보겠다 이거야. 이렇게 둘의 물질을 반응시켜 봤을 때 둘이서 서로 뭔가를 하겠죠. 이 반응 과정에서 F킬러는 이번에는 산의 역할을 했고요. 물티슈는 이번에 연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는 식으로 산과 연기를 물질 구분 명칭이 아니라 화학 반응에서 나타나는 역할 관계로 이름을, 명칭을, 개념을 바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절대적인 물질의 분류 방식이었던 것이 기존의 아레니우스 방식이었다면 반응의 상대성을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물질이 현재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방식으로 구별을 한 사람은 이제 브랜스테드 로우리 방식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는 분류가 새로운 게 추가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첫째, 산이라는 분류 기존에 있었죠. 그러니까 산이라는 뭔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연기, 이 연기라는 뭔가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겠죠. 그런데 세 번째 분류가 생깁니다. 산 연기 말고 세 번째 분류가 뭐냐? 양쪽성 물질입니다. 이 구분은 산, 항상 산의 역할만 하는 경우예요. 연기, 항상 연기의 역할만 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반응의 상대성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산 역할, 연기 역할을 왔다 갔다 하는 애가 가끔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이제 뭐라고 그러자? 양쪽성. 그래서 물질 분류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방식. 이 브랜스테드 로우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산은 뭐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원자 배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강제로 떠넘기는 애가 있다 이겁니다. 내가 강제로 무언가를 떠넘깁니다. H+. 근데 이거 수소 이온이라고 읽지 않고 브랜스테드 로우리 방식에서는 요거 양성자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저 수소 원자핵, 수소 이온, 양성자 세 가지 다 같은 건 알죠? 근데 이제 브랜스테드 로우리 방식에서는 어쨌든 뭐라고 읽어주셔야 된다? 양성자를 넘기는 역할입니다. 내가 양성자를 너한테 줄 거야. 이런 역할을 한다면 저는 산의 역할을 한 거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상대에게 H+를 넘겨 받는 역할을 하는 애가 있다면 얘는 연기입니다. 대신 산이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가 됐던 이 역할밖에 안 한다는 얘기고 연기라고 불렀다는 것도 항상 이 역할만 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양쪽성은 뭐냐?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산을 이제부터 브랜스테드 로우리에서는 뭐라 그러냐? 양성자를 떠넘겨 주는 애니까 양성자 주계 역할이다. 염기는 양성자 떠받는 애들이니까 이게 근데 받아가는 애가 이거 양성자 받게 역할이다.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 요거에서 이걸로 마지막을 낼게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아까 NH3 암모니아 있죠? 이놈 같은 경우를 이제 딱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조건을 봐보시면 NH3가 4 플러스로 가면서 양성자를 줬어요? 받아왔어요? 받아왔죠. NH3가 받아왔습니다. 아, 그럼 너의 역할은 지금 뭐다? 염기 역할이구나. 양성자 받아왔네, 얘가. 그럼 지금 물은요? H2O가 OH 마이너스 양성자를 떠넘겼죠? 물조차도 이번에 넌 산이야. 물조차도 이제 산염기의 하나로 해독이 되는 식입니다. 참고로 물은 양쪽성입니다. 산 역할 할 때도 있고 염기 역할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역할 개념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반드시 브랜스테드 로우리는 두 물질이 항상 무조건 세트로 등장합니다. 이렇게까지 맞추시면 되겠네요. 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건데 내용 조금만 더 마무리한 다음에 문제 같이 해볼 테니까 아까 말한 141까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어요.